안녕하세요. 1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증주의 과학관의 문제점이고요. 핵심 사항은 이론의 역할입니다. 모든 관찰은 이론 적재적이다. 이론이 사실을 보는 관찰을 이끈다. 관찰에 의해서 이론이 나오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증주의 과학관에서는 이론적 실체를 인정하기 어려우니까 간접적으로 시험할 수 있다면 인정하자. 혹은 이론적으로 유용한 허구로서 인정하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좀 미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게 가설 연역 모델이다. Hypothetical Deductive 모델이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현상의 관찰로부터 가설을 설정하고 관찰이 모이고 모여서 가설이 되는 게 아니라 관찰을 보면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그 가설을 검증하여서 이론이나 법칙을 형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관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관찰 가능한 거시 수준의 행동 유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미시 수준의 실체와 과정에 대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관찰할 수는 없지만 가설을 고안하는 겁니다. 기체 운동의 이론의 예를 들면 보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압력은 부피와 반비례한다 라는 법칙인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서 가설을 이론적인 실체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는 겁니다. 우리 그림에 보듯이 밑에 쪽에 보일의 법칙이 있습니다. P는 압력이고 압력은 V, 기체의 부피에 반비례하는 거죠. 이게 관찰에 의해 경험적으로 받아들여진 일반화인데 이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가설 측면에 이론적인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1, 2, 3, 4, 5 나오는 거죠. 기체는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자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면 보일의 법칙이 나타나는데 이걸 또 이론적인 가설이 보일의 하나의 법칙으로 나타나는 과정에 교량 원칙이라고 하는 규칙을 또 설명을 하는 거죠. 압력과 온도와 확산율에 대한 것을 교량 원칙, 브릿지 프린서플이라고 합니다. 이제 칼 햄펠이 도입한 개념인데 관찰만 가지고 이론의 형성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한 거고 이론적 실체에 대한 가설이 직접 관찰될 수 있는 법칙으로 나타나는 과정에는 또 매개하는 교량 원리를 도입을 한 거죠. 우리가 거의 초반에 보았었던 그림하고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현상이 있고 경험적 일반화를 했는데 이것을 법칙으로 만들려면 그 대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법칙적인 행태가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상과 과정을 제가 이렇게 실선으로 하지 않고 점선으로 그려놨는데 그것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러한 가상적인 것을 생각을 해보고 이 가상적인 것의 속성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기체로 이루어지고 기체는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교량 원칙을 적용을 하면 보일의 법칙으로 나타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실증주의 철학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런 가설을 만드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소위 발견의 맥락이다. 뭐 유레카 했던 것처럼 뭐 욕조에 들어가서 생각을 비우고 다른 생각하다가 딱 발견할 수도 있고 그것은 합리적으로 분석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것은 이론의 역할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실증주의 과학에서는 그렇게 어떤 형식으로든 가설을 만들었는데 그 가설을 통해서 연역하고 시험할 수 있는 시험 명제를 구성하고 이것을 시험을 통해서 반증하거나 강화하는 과정, 이것을 정당화의 맥락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과학적 연구 방법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한 거죠. 다시 듀르케임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유대교도냐 프로테스탄트냐 카톨릭 교도냐가 자살률과 연결 지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것이 애초에 그 연구 질문이었는데 왜 그렇게 연결 지었는지는 자료에서 나오는 게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분석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입증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논증 절차, 사용한 자료의 문제, 가설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느냐, 시험 검토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이 과학적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관찰할 수 없는 이론적 실체 문제가 생겨서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가설 연역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이론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설 연역 모델에서의 이론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 가설 이론을 구성하는 진술은 허구이지만 실제의 실체, 과정에 근접한 어떤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이념의 모습이다. 이상적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 부분이죠. 그런데 사실은 실증주의 과학에서는 과학적 법칙이라는 것이 관찰의 일반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1번과 같은 논의는 이제까지는 없었는데 가설 연역 모델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설 이론은 오직 관찰 가능한 유형에 관한 진술을 연역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념적인 어떤 모습을 도입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 이론적 실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관찰 가능한 유형에 관한 진술을 연역하기 위해서만 그것을 도입하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기체의 온도, 압력, 확산율 등에 관한 진술을 찾아내기 위해서 기체는 분자로 이루어졌고 분자는 어떠하다는 이론적 가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미시구조와 거시적 속성 사이의 연결을 진술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그 중에 이제 교량 원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교량 원리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냐? 실체와 과정에 관한 어떠한 얘기가 아니라 이론적 개념을
경험적 개념으로 번역하기 위한 형식적 규칙이다. 연구 대상의 실체와 과정에 대해서 가설적으로 정의를 해놓고 실질적인 보일의 법칙이 있고 교량 원리를 통해서 이것을 가설적인 실체가 현실로 나타나는 과정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뭔가 복잡해 보이는데 왜 복잡해 보이냐면 이론적 실체가 뭐다, 보이지 않는 이론적 실체가 뭐다 하는 순간 우리는 형이상학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커다란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 연역 모델도 이런 면에서는 이론적 실체를 어떤 식으로 도입하지만 실증주의적 과학 철학에 속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학적 방법은 관찰할 수 있는 사물과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다른 측면을 보면 일단 분석 수준을 볼 때 미시 수준과 거시 수준을 연결을 했는데 미시 수준의 실체들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거시 수준이 작용을 하고 거시 수준의 움직임을 조절하는데 미시 수준이 작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거시 수준과 미시 수준 사이에서는 커다란 벽이 없이 거시 수준이 미시 수준으로 번역되고 미시 수준이 거시 수준으로 번역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평면적인 존재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거시 수준과 미시 수준에는 벽이 있어서 층을 이루는 게 아니라 결국은 뭐라 그럴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지 중간 층계가 있고 방화벽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평면적인 존재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물리주의라는 표현으로도 씁니다. 피지컬리즘이라고 표현하는데 결국 사물을 구성하는 부분들에 입각해서 설명하고 그 부분들은 다시 이를 구성하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서 기초적인 구성 요소로 물리적인 요소로 어떤 사물의 속성,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이걸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또 환원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초적인 수준으로 환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회는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듀르케임은 개인의 속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몇 가지 특성을 지닌 그런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현상, 자살률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은 개인의 심리 상태, 개인의 정신 상태로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비환원주의가 되겠죠. 그러나 실증주의적 과학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기초적인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환원주의죠. 뭐 요새 진화심리학에서는 모든 것을 생명체가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설명을 하죠. 심리적 현상도 그렇고 신체적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뇌에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연구 흐름도 있습니다. 생물학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회적 모든 움직임도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실증주의적 과학 철학이 강점이었던 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것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러나 사회라고 하는 것 혹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기관, 세포, 그 밑에 작용하는 어떤 생리적 과정으로 다 환원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설명과 예측에 있어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가 실증주의 과학관에서는 설명, 예측, 대칭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죠. 즉 가설 연역 모형이 바로 그런 대칭성을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할 수 있다면 곧 예측이 가능하다. 포괄 법칙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졌던 간에 그러한 법칙이 있다면 거기서 일정 조건을 맞추면 이러한 법칙에 의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곧 예측도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이러이러한 조건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A라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것이다. 발생한 것을 설명하는 것과 발생할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같은 틀로 설명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모델을 삼았던 것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 세계는 원자와 분자가 만나는데 자기네들의 어떤 물리적 작용 말고 다른 것이 별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천체의 움직임에는 그야말로 그 중력과 몇 가지 운동 법칙 외에 뭐 바람이 분다든지 온도가 조금 올라가든지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설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 체제거나 그 변인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시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설명이 곧 예측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고 상당히 여러 요인이, 변인이 작동하는데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면, 그것이 무시할 수 없다면, 생명체의 움직임이 개방체제, 환경과의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적응하고 생존해 나가는 것이라면 가설연역 모형에서 생각하는 설명의 구조는 곧 예측의 구조다라고 하는 건 성립하기 어렵겠죠. 한편 가설연역 모형은 환원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적 존재론이라고 표현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1층부터 6층까지 가는 게 아니라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데 방화벽이 있고 2층에서 3층에 올라가는데 거기에 뭐 필로티 하나의 층이 있고 4층으로 올라간다고 한다면 설명이 곧 예측을 하기는 어렵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생명에 관한, 유기체에 관한 진화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화 이론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식물의 모든 개체군에는 여러 가지 개별적 변종들이 있다. 그 변종들 중에 일부는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유전된다. 세 번째, 모든 세대에서 많은 후손이 생산되어 그중 일부는 생존하며 스스로 번식해 나간다. 그런데 그것들이 살고 있는 환경의 성질에 따라 일부 변종들은 다른 변종들보다 더 잘 생존하며 번식할 것이다. 자연선택 이론이죠. 이게 진화 이론인데, 뭐 특정한 변종이 특정한 상황에서 자연선택될 것이다 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이 진화 이론의 구조는 상당히 널리 받아들여져 있고 설명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측은 이 가설 연역 모델처럼 설명할 수 있으면 곧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진화 이론에서는 안정된 환경을 전제로 생존과 번식이 일정한 형태로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특정 변종이 일반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론의 골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연히 존재하는 변종이 자연에 의해 선택된다 하는 게 이론의 핵심이죠. 그런데 각 변종의 적응력, 환경 적응력은 임의적입니다. 자연이 선택하는 겁니다. 또 환경의 압력, 그 생명체의 적응력에 대해서 진화론은 어떤 구체적인 명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즉, 특정 시점, 특정 개체군은 이러이러한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일반 종이, 우세종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윈의 얘기를 들면 자연의 얼굴은 수십만 개의 쐐기와 같다. 환경의 압력이 굉장히 다양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대응 방식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 어떤 변종이 일반적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포괄 법칙이 있고 초기 조건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발생한다라는 이 틀로 어떤 생명체가 진화해서 일반적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구조를 들여다보면 진화이론에서는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기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선택은 무수한 기제 중에 하나이죠. 돌연변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재조합되는 과정이 있고 잡아먹히는 과정이 있고 여러 과정을 겪는 가운데 어떤 종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포괄법칙 초기 조건을 도입을 해서 어떤 변종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는 겁니다. 이 기제들 각각이 자연 선택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간섭할 수도 있고 결정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폐쇄체제가 아닌 경우죠. 또 특정한 기제가 다른 기제로부터 분리되어 있거나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설명과 예측을 밀접하게 연결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의 현상들은 특정 기제가 다른 기제로부터 분리되거나 떨어져서 혼자 작용한다라는 상황을 생각할 수 없죠. 따라서 사회과학에서는 이와 같은 설명이 곧 예측을 낳는다라는 설명, 예측, 대칭성을 주장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증주의 과학관에서 객관성이라는 문제를 논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논리실증주의와 관련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